안녕하세요. 주가는 무너져도 미래사회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미래사회에 맞는 포트폴리오의 평단가를 잘 관리할 때입니다. 상승 기회는 다시 오기 때문이죠. 종목 추천 방송이 아닙니다. 주가 과락, 폭락장에 대한 대응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그리고 현명하게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방송을 제작해 봤습니다. 미래산업에 대한 확신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며 5대 산업 섹터가 미래다. 여러분들이 장세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길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단가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미래 산업 섹터 중에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섹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전 세계적인 이슈죠. 이미 이슈가 된 지가 좀 몇 년 됐는데 이게 전기차나 수소에너지 쪽이죠. 그리고 뭐 태양광이나 뭐 이쪽도 포함되어 있고요. 소재, 신소재, 첨단 복합 소재, 4차 산업, 신소재나 첨단 복합 소재가 전기차, 수소에너지, UAM, 드론이죠. UAM, 로봇, 스마트 팩토리, IoT, 자율주행, 전장 카메라, 센서, 전동 모듈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소재, 신소재, 첨단 소재가 이런 세 번째, 네 번째 생활 필수 헬스케어, 이제 미용, 치과, 치매, 의료용 로봇 같은 저는 의료 쪽도 암 치료 이런 거는 잘 보진 않아요. 치매, 의료용 로봇, 치과 관련한 임플란트 관련한 이런 거죠. 뭐 미용 이쪽만 좀 보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가 아닌 파운드리 쪽,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장비, 소재, 팹리스면 설계, 이게 후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켓이나 어떤 패키지가 있거든. 미래형 패키징. 패키징은 포장하는 건다. 포장한다기보다 PCB에 이제 박는 역할을 하죠. 반도체를 이제 PCB에 고정 역할을 하는 게 패키징입니다. 요런 거, 요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산업이 확장되어 가고 더 미래적으로 30년, 20년, 50년 동안 이렇게 발전해 가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폭락하거나 과락할 때 왜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냐는 것을 끝부분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차, 5차 산업은요, 새로운 인류 역사의 르네상스입니다. 지금 세 번째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14세기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발생한 르네상스, 뭐 문화적인 르네상스죠. 문화부흥이라고 하죠. 이게 귀족 가문이 돈이 무역으로 지중해 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버니까 그런 것을 미술이나 이런 데도 투자를 해가지고 미술과 과학 같은 데 투자를 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패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게 확장되면서 신세계에 대한 무역 항로 개발 이런 데도 투자가 되면서 이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저전력자 이제 우리가 4차 산업, 5차 산업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특정적인 어떤 필요한 도구 4차 산업과 5차 산업으로 진화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필수적인 기술이나 부품, 소재 같은 것을 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저전력 반도체, 다품종 맞춤형 반도체 이게 파운드리거든요. 이런 반도체 시대가 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로봇이나 IoT나 UAM 이런 다양하지만 아주 소품종, 다품종 이런 게 많이 필요해요. 그런 걸 확실하게 주문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필요하죠. 그게 삼성전자도 이제 그걸 한다고 하죠. 지금은
대만의 TSMC가 대표적인 기업이고, 자, 이게 4차 산업과 5차 산업은요, 통신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운드리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통신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고요. 통신 인프라는 지금 이게 내륙에서도 되는 부분이 있고 위성 인프라도 있습니다. 스카이링크나 이런 것처럼. 자, 원재료 중공업의 확장. 원재료는 이 4차 산업과 5차 산업의 기본적인 모든 것을 만드는 어떤 재료이죠. 화학 원재료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다기능 고효율 소재, 신소재, 첨단 복합 산업의 확장. 원재료는 일종의 그냥 액체 상태를 가공하기 전에 뭐 아니면 액체 상태를 활용한 거면은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뭐 인공 피부나 로봇에 들어가는 어떤 내장재 아니 외장재 이런 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걸 UAM 드론에 들어가는 첨단 복합 소재 이런 것도 다 다루는 게 이런 부분이고요. 완성품 간의 초지연 연결 기능. 예. 이렇게 자, 이게 초지연 연결이라는 거는 스마트 팩토리 공장 안에서도 공장의 어떤 물류 부분 있잖아요. 물류나 재고 부분이 자기들 그 도구 자체가 사람이 아니고 도구 자체가 서로 간에 연결이 돼가지고 통신을 하면서 의사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의사를 주고받으면서 로봇이나 로봇 아니면 재고 장부와 재고 창고와 재고를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 시스템이 이걸 스스로 체킹을 합니다. 사람이 체킹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어떤 센서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다 체킹이 되거든요. 스마트 시티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스마트 모빌리티는 우리 전기차 전기차는 자율주행차 이런 데 들어가는 어떤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스마트홈 이 모든 게요 따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초지연 연결 사회가 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보안 같은 것도 좀 많이 필요하겠죠. 보안 기업들이나 보안 시스템도 필요할 거고. 자, 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빅데이터 초융복합 산업과 사회로 확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 폭락하고 이게 무슨 상관일까? 굉장히 큰 연결고리가 있어요. 오늘날의 진통 나스닥 기술주의 폭락은 그 시대를 준비하는 슈퍼 빅리치들의 마지막 리셋이다.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산업이 바뀔 때마다 어떤 현상이 나왔는지 그런 것을 조금 다뤄볼 텐데요. 이 마지막 리셋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하는 사람이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게 기회거든요. 사회가 이렇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이렇게 진화될 때마다 이 사이에 변곡점이 있잖아요. 변곡점, 인계점. 물은 뭐 100도에서 끓는다고 하죠. 그 인계점에 도달했을 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변곡점이거나 인계점에서 정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법칙이 존재하죠. 그것처럼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주가가 폭락을 했다가 폭등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 코로나는요, 임의적인 어떤 자연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일어난 거죠. 이거는 거의 임의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물이 100도까지 안 끓고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면 요 인계점에 도달하면 얘들이 폭락을 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공매도를 치거든요. 옵션이나 이런 데서 곱하기 10배수, 3배수를 때려가지고 억지를 하도 그리고 가짜 이슈나 진짜 어떤 큰 대형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폭락을 시키는 이런 역사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마다 항상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주식시장은 이것 때문에 한 번씩 리셋을 한다.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 주식 투자가 돼요. 초보분들은 이걸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시다 보면 주식 시장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내던지고 다시 시작하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근데 밑에 하락폭은 누구도 예상을 못해요. 상승을 또 언제쯤부터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거만 조금 조율만 잘 하시면 된다. 기술주의 과락 혹은 폭락은 위기가 아닌 기회다. 시대적 변곡점, 임계점마다 나타나는 징후죠. 자, 과거에 보면요, 르네상스 시기를 지나서 산업혁명이 왔죠. 1차 산업혁명 때 영국에서 전기기관이 되고부터 이게 사회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기술사회, 이런 산업사회로 왔죠. 석탄은 이미 옛날부터 있었는데, 석탄은 그냥 집에서 어, 그 난방 이런 걸 위해서 하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기기관이 나오고 철도, 항만 이런 대규모 공장으로 이렇게 지어지면서 이게 철강도 소비가 엄청 증가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얘네들이 엄청난 산업을 하면서 잘 생각해봐요. 말, 그 당시에 이거죠. 말 있죠. 영어로는 호스인가? 말을 가지고 말을 사육하고 마차를 만드는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주가가 폭락했겠죠.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막판에 엄청나게 상승을 이런 식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얘들은 갑자기 폭등을 하죠. 이제 석탄 시대야, 전기관 시대야, 철도, 항만, 운송이야, 대규모 공장, 이런 철강업이 계속 하는데, 이 중에 철강은 모든 게 서이니까 계속 쭉 갑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철도, 석탄, 전기관, 철도, 항만 이 순서대로 대규모 공장은 살아남지만 저 순서대로 굉장히 주가가 폭망하는 시기가 와요. 왜 그럴까? 이런 게 이게 이렇게 할 때 얘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번 내려갔다 다시 엄청난 상승을 하다가 뒤에 가서 다 이제 버려진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럼 요 구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다시 상승했던 거, 그다음 다 버려지는 거. 이 버려지는 구간이 또 어디서 나왔을까를 보면 석유 석유를 활용한 내연기관의 탄생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전기기관 때문이고요. 여기는 내연기관 때문이에요. 전기기관을 개최할 수 있는 내연기관이 나오니까 석유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석탄도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마 이게 석유 쪽이 이집트에서 몇천 년 전부터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석유를. 과거 천년, 2000년 전에도 전쟁할 때 석유를 사용해가지고 불을 내는 이런 걸 했단 말입니다. 자, 원유 같은 거 가지고. 이게 내연기관이 나오니까 정유 같은 기술로 내연기 자동차가 개발되고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생기죠. 대규모 공장이 아니고. 전기기관은 대규모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철강은 계속 소비가 되고 더 많이 소비가 되겠죠. 그다음에 항공기가 나오고 항공기가 나오니까 신소재가 많이 발달하고요. 이게 자동차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생각을 못 하신 분 있을 거예요. 자동차와 항공 운송이 되고부터야 대규모의 소비 시대가 열렸습니다. 백화점, 호텔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해서 전 세계의 도시들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게 부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야. 부자들이 많아지니까 교육 시대가 열립니다. 교육 시대, 대학 건설 붐 같은 게 일어나죠. 이 대학이 많이 지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요 밑에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잘 생각을 해봐. 과거에도 대학은 있었지만 대학이 1000배 정도 더 증가를 했습니다. 대학을 갈 수 있는 중산층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얘들 때문에 소비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니까 돈 버는 중산층 이상이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이 주식하고 뭔 상관일까? 끝으로 계속 이제 가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컴퓨터, 통신, 연결 사회, 컴퓨터가 나오죠. PC, 퍼스널 컴퓨터. 처음에는 기업용 컴퓨터죠. CP라고 해야 되나? 컴퍼니 컴퓨터라고 해야 되나? CC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컴퓨터가 나왔는데요. 이 컴퓨터에서 이제 빌 게이츠가 퍼스널 컴퓨터 시대를 열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금 또 전 세계 1등, 3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컴퓨터가 나오고 난데 통신이 좀 통신으로 인해서 연결 사회가 최초의 이제 태동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지식이 교차가 됩니다. 지식 교차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여기서 지식의 보험 같은 게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장소마다 이동하는 공간이 세미나 같은 거 하지 않은 이상 굉장히 아니면 책을 써서 굉장히 더디게 움직였는데요. 과거에는 종이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그쵸 이 대학 붐이 생기고 그 다음에 통신 연결 사회가 되면서 지식 교차 빅데이터 시대의 초석이 탄생됩니다. 그러면서 특이하게 이 플라스틱은 이전에 나왔지만은 이 플라스틱이 어떤 신소재에 대한 신소재 연구 때문에 엄청난 다양한 소재들이 개발됐다는 겁니다. 개발됐다는 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요. 웹이 탄생하죠. 그렇죠. 이 대학생들이 만든 거잖아. 잘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이 대학생들이 컴퓨터 만든 거잖아. 퍼스널 컴퓨터. 빌 게이츠. 이것도 웹도 맞죠. 이렇게 하면서 온라인 마켓이 나오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나오고 온라인 지식 빅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를 빅데이터 시대의 초석이 이 빅뱅으로 일어나면서 초연결 사회의 니즈가 생기기 시작됩니다. 초연결 사회가 점점 확장되면서 사람 간의 연결 사회가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제 기계와 기계들끼리 연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컴퓨터 지들끼리도 다 주고받잖아 요즘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로봇 뭐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 자 친환경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결 사회가 되니까 지성인들이 친환경 지구를 살리자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자 평화를 지향하는 지성인들이 많이 출몰하면서 우리 인류 사회를 뭐랄까 계몽을 시킨 거죠. 제2의 계몽 르네상스 시대처럼 계몽을 시켜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대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가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완성이 완전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엄청난 속도로 근데 속도가 온라인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오프라인으로도 나와서 이게 뭐 신소재, 첨단 복합 소재, 융복합 기술로 새로운 산업이 계속 창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산업이 이 셋자가 틀렸네요, 그렇죠? 새로운 산업이 공유 경제, UAM, 보다 빠른 로봇, 인공지능, 이제 로봇이 보다 빠른 로봇, 인공지능, 이런 통합적인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센서, 이 카메라 모듈 이거 전체가 다 병행이 돼서 하나의 어떤 융복합 산업 제품으로도 새로 재편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제 투자해야 될 곳은요. 어디겠어요? 여기죠. 이거라고. 그리고 이 산업과 이 산업마다 이 사이에서 엄청난 괴리감. 하나의 산업은요.
붕괴되고 사라지고요. 하나의 산업은 엄청나게 확장되고요. 하나의 산업은 또 죽고요. 하나의 산업은 엄청나게 확장되는 이 임계점, 변곡점마다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주가 붕괴였습니다. 주가 붕괴와 붕괴가 된 이후에 이 주식들, 여기서 만약에 붕괴가 되면 얘들이 박살나고, 이 철강은 아직 살아남았습니다. 여기 뒤로 가면 더 커졌으니까 얘네들이 주가가 같이 폭락을 했다가 얘들만 엄청나게 10배씩 막 올라. 그 다음에 얘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니까 얘들이 어떻게 됐죠? 너거는 조금 기다려봐. 석유는 계속 갑니다. 자동차도 계속 가는데 이거는 정말 크게 계속 어느 정도 갔지만 결국엔 1등은 누구예요? 컴퓨터를 만드는 MS사잖아. 그쵸?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여기서 계속 석유에서 계속 뽑아내니까 이거 두 개는 병행이 돼서 계속 확장에 가지만 이거 두 개는 뭐 여기서 딱히 이런 건 없었어요. 그렇죠? 딱히 그런 건 없었지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됐죠? 웹이 나오고부터 뭔가가 버려지기 시작합니다. 석유 기업이 지금 과거에는 거의 3, 40년 동안 1등부터 100등 안에 수십 개가 있었어요. 지금 1등 안에, 그 당시에 또 1등 안에 10등까지 과거에 석탄, 철도, 뭐 항만 운송이 1등 안에 1등부터 10등까지 거의 다 있었는데 한 개 회사 빼고 그 다음 단계에서도 석유 이런 자동차 기업들이 컴퓨터 시대가 오면서 이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탈하고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등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웹이 탄생하고 컴퓨터는 웹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애플 같은 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페이스북 같은 얘들한테 석유 기업이 전부 다 내몰립니다. 그렇게 될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주가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폭락이 나왔을 때 석유 기업이랑 컴퓨터랑 웹은 다 같이 폭락을 했어요. 웃기게. 그쵸? 하지만 얘들은 굉장히 강한 반등, 거의 뭐 60배, 600배까지 올랐습니다. 다시. 얘들은 대부분 이렇게만 갔죠. 반등은 살짝 나왔지만. 그리고 어떤 종목들은 사라졌습니다. 여기가 극단적인 갭이 생기죠. 이게 임계점. 여러분 지금 제가 마지막에 이걸 했잖아요. 여기 애들하고 지금 뭘 한다? 얘들하고 이 밑에 애들이 결별을 하는 과정이에요. 컴퓨터는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컴퓨터와 통신은 얘들하고 완전 얘들하고 다른 시대에 어떤 가는 변곡점과 임계점이 생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식 시장의 이 변동성은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대의 변곡점마다 나타나는 어떤 징후, 사회를 리셋시키는 겁니다. 부의 리셋. 투자 규모는요, 항상 투자 규모는 시대가 조금 바뀌면 규모는 조금씩 커지지만 기존에 투자했던 이 산업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버블을 만들어 가지고 붕괴시킬 수밖에 없거든. 아시겠죠? 붕괴시킬 수밖에 없다고. 붕괴시켜 가지고 얘들은 완전히 다 버릴 때 여기서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철도에 남아있거나 철도에 더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슈퍼리치들이 그걸 다 일반 개미들한테 다 떠넘기고 걔네들은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기로 가고 떠넘기는 거야. 개미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사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기 중에서도 여기 거를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저런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하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들고 있다고 하면 다음 4차 산업에서 5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이 징후에서 3차 산업과 4차 산업 거의 보조 산업은 살아남지만 보조 산업은 살아남아요.
보조 산업들이란 게 뭐예요? 이 플라스틱이나 뭐 철강이나 컴퓨터 통신 같은 거는 계속 가잖아요. 자, 부의 리셋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미래 사회를 만들어가는 5대 산업 섹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은 위험, 과락, 폭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이미 늦었을 수 있고 너무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위험, 과락, 폭락을 대비한 현금 예비비를 항상 현명하게 배치를 해놔야 된다. 분할 매수 시기를 구분해야 된다. 지금 집중 매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집중 매수기는 이제 정말 폭락이 나왔을 때 얼마나 더 폭락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폭락이 안정권이 들진 않았거든. 과락은 한 거 맞아요. 지금은 현재까지는 과락은 됐다. 하지만 폭락이 멈춘 것 같진 않다. 폭락은 멈추긴 할 겁니다. 멈추긴 할 건데 멈추긴 할 것. 그리고 반등도 될 것. 이 반등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돼야 된다. 요겁니다. 요그 관점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요 시기에 맞춰서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아마 인플레이션이 확 줄 거예요. 그때가 1차 집중 매수기일 겁니다. 요게 맞춰야 돼. 이게 아닐 때는 이 분할 매수만 하시면서 위험, 과락, 폭락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비를 하셔야 돼. 약수익 종목을 천천히 한 번씩 팔기도 하고. 자, 지금은 장세에 따른 위험 방어와 기회 창출형 계좌 관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죠. 이미 늦었죠.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몇 번 계속해서 이런 것을 거의 1년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기가 없어요. 제 과락 장세인데 너무 과잉 베팅하지 마라. 원칙 투자해라. 계좌별로 관리해라. 이런 걸 계속 했는데 꼰대 같은 방송이잖아. 사실이 현실은 이게 맞는데 꼰대 같은 방송이니까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이유도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종목 섹터별로 중단기로 끝나는 섹터와 이제 시작하는 섹터를 구분할 것. 이 아까 제가 말한 것 중에 중단기로 끝나는 게 있고요. 아주 장기 섹터가 있어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구분이 안 되면 통신주 같은 거는 바짝 하고 난데 어느 정도 통신이나 장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장비주들은 한번 정설을 내거나 투자가 될 때 왕창 1년, 2년, 아니면 6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바짝 오르다가 그때부터 2, 3년 동안 다음 투자기 길게는 4년, 5년 동안 주가가 못 올라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다? 장비 그냥 정설 관련 특수 부품 이런 거 있죠. 장비나 부품이나 시설 뭐 이런 거 요런 거는 중단기로 끝내야 된다. 아니면 단기로 끝내야 된다. 뭐 초단기는 아닙니다. 단기는 중단기라고 하면 몇 개월에서 2년 내에 이 주가가 붕괴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짧게 가고 길게 갈 거 선정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심산업과 보조산업을 구분해라. 제가 그랬죠. 여기 중단기는 보조산업, 중심산업은 중장기 투자. 그리고 내 매수가가 중요합니다. 내 매수가. 내 평단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산업 규모가 가장 크고 희소성이 높은 기업군에 투자를 할 거예요. 희소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업 규모도 엄청나게 커야 되고 희소성이 아주 높은 기업들이 중요합니다. 저는 메타버스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메타버스는요. 규모가 앞으로도 엄청나게 크지만 기업들도 이미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에는 별로 없을 수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엄청나게 많아. 그냥 세계적으로 미국이 가장 많고, 메타버스 쪽은 미국이 엄청나게 많고, 지금 중국도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뭐 게임 쪽이나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것도 메타에 속하고요.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너무 많은 것보다는 희소성이 있는 거,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뭐그 소재, 그 원재료 있죠. 포스케미칼이나 뭐 이런 원재료 만들잖아. 원재료 기업들이 희소성이 가장 좋아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 각 섹터별 시장 침투율에 맞는 투자 기간을 정할 것. 각 섹터별로 시장 침투율이 있어요. 시장 침투율은 포화도 같은 건데, 이거 쉽게 말하면 시장 침투율이란 지금 과거에요. 내연기관 그 석유 자동차가 처음에 나올 때, 포드 자동차 전에 다른 자동차 회사 두 개가 몇 개가 있었어요. 걔네들이 만들었을 때 세계에 3,000대밖에 없었거든. 3,000대. 그러면 철강 업체도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절도에도 납품했지만, 그렇죠? 근데 3,000대가 이게 갑자기 5천만 대가 되니까 철강은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거든. 자동차가 5천만 대가 되니까 철강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석유는 매일 넣잖아. 석유는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1등은 석유고요, 2등은 철강이고요, 3등은 자동차고, 이렇게 된 겁니다. 석탄은 망하고, 철도도 망하고, 얘들은 엄청나게 폭증하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시장 침투율이, 자, 다시 또 말하면, 자동차가 3천만 대다가, 3천 대다가 5천만 대 갔다가 지금 1억 대가 벌쩍 넘겼잖아요. 여러분이 밖에 나갔을 때 도로에서 전기차를 지금 하루에 4대 본다고 하면, 이 자동차 100대 중에 20대를 보면요, 시장 침투율이 20%에서 25% 정도입니다. 공장에서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을 거니까 5%를 플러스 정도 해야 돼요. 5%에서 10%. 그 다음에 20 이게 시장 침투율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과거에 마차가 100대가 돌아다니다가 자동차가 3대 돌아다니면 시장 침투율이 3%야. 마차가 뉴욕 거리를 30%만 있고 이제 70%까지 가니까 자동차 기업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거든. 그래서 300%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300%가 아니고 300배 올랐다고 보면 되죠. 비상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 침투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 침투율이 투자 기간을 결정할 수 있어요. 시장 침투율이 아주 이미 포화 상태가 있는 종목보다는 시장 침투율이 아주 낮은 산업들 위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비중을 분산하되 잘 모르면 대표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건 제가 여러분을 알려드리는 팁입니다. 팁. 과열 구간에서는 항상 현금 등으로 해지를 할 것. 폭락 시 주식 비중 확대, 과열 시 현금 비중 확대. 자, 폭락을 하면요, 폭락하고 난 뒤에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과열할 때는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됩니다. 과열이란 주가가 폭등했을 때 현금을 빼놔야, 주식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 되고, 폭락할 때는 오히려 겁내지만 주식을 오히려 더 사야 됩니다. 근데 보통, 자, 아직까지는 여기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왕창 다 사고 난 뒤에 여기까지 내려가면 기분도 나쁘고 겁도 나고 우울해지고 자살하고 싶어. 이해되죠? 주식 다 손절하려고 하죠. 이 끝도 없이 밀리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요, 여기든 되면 주가는 이렇게 다시 오르죠. 주식 역사가 150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장이 없거든요. 폭락을 어디까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폭등은 이 고점들이 요렇게 했습니다. 100년 전에 여기가 고점에 폭락 50%, 70년 전에 폭등 이렇게 했다가, 폭등은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폭락을 했다가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100년 전에 꼭지점에서 폭락했죠. 다시 폭등했고 다시 폭락했죠. 폭등, 폭락, 폭등, 폭락, 폭등, 폭락, 폭등, 폭락, 폭등, 폭락. 이 꼭지점은 항상 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쵸? 올라왔단 말이에요. 주식은 65만 프로나 올랐습니다. 그쵸? 65만 프로나 올랐습니다. 폭락은 계속 있었어요. 폭락은 오히려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투자를 해야 될 때. 근데 어떤 데는 여기서 하려고 했더니 여기서 찍고 올라갔잖아. 여기서 했더니 더 내리고 올라갔잖아. 여기서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폭락하고 더 폭락했다가 여기 한 번 더 폭락하고 갔거든.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출 수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맞춰놔. 적당하게만. 마음 편하게. 중요한 거는 종목 섹터가 중요합니다. 진짜 미래지향적인 미래 사회를 만들 만한 5대 산업 섹터만 고르시면 돼. 골라가지고 이렇게 대충 맞춰놓으면 여기서도 30%더 내려갈 수 있죠. 그죠?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올라가는 거는 30%만 반등하는 게 아니고 300%, 막 1000%씩 올라가잖아요.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죠. 다만 내 평단가를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예비비를 항상 10% 이상 30%, 40%까지 유지를 하면서 차근차근 하세요. 그리고 뭐 대형 이제 인플레이션이 확 잡혔다 그러면 그때는 약간 집중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를 이야기드리면요, 지난달에 8.4, 8.6이었나? 8.4였나? 여기서 지금 8.3인가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8.6이었나? 이때가 8.7이었나?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게 점점 내려와서 2나 3까지 내려와야 돼요. 근데 2나 3까지 내려오기 전에 선반영 됩니다. 아마 제 예상대로는 4.5에서 5.5 정도만 까지만 내려오면 주가는 다시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감소를 빨리 하려고 하면 전쟁이 끝나야 돼. 러시아가. 그쵸? 요것만 이해하시면, 그리고 주가는 기간 조정을 자주 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위험성을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기간별 투자 방식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제가 계좌를 4개를 쓰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적립식은 폭락이 나오든 아니든 폭락을 방어할 수 있죠. 천천히 사니까. 부분 적립식 폭락할 때 더 많이 사는 유형. 그 다음에 중단기는 수익이 크게 나면 항상 과열이 생기면 주가가 붕괴되니까 그런 자리마다 가격 이평선이 슈팅이 나온 자리마다 매도를 하면 되잖아요. 매도했다가 한 2달, 석 달, 넉 달 기다려가지고 어느 정도 고점 대비 만 40% 정도 이상 무너질 때마다 사면 되잖아. 요거는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코로나 때 폭락한 주식 있잖아요. 그거는 장기 투자해도 되죠. 그거는 뭐 내일까 해도 자기 본전가 때리기도 어렵지 않을까. 때려도 사실은 또 더 가죠. 그쵸? 더 가니까 다음을 훌쩍 넘길 테니까 진짜 그런 걸 믿어야 됩니다. 폭락을 걱정하죠. 누구나 다 걱정합니다. 누구나 다 걱정하는데요. 주가의 속성이라는 게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요,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고점이 올라가면 여기서 개미들이 다 따라 사니까 이제 또 다 더 가나봐 하고 따라 샀는데 주가는 붕괴가 시키고 이게 끝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쵸?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에 쉽게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상승하고 여기서 상승하거나 여기서 바로 상승하지는 않는다. 제 예상은 요렇게 요거거나 여기를 조금 더 밀고 이렇게 하면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거든. 자, 요거거나 요거지 이거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인하시면 안 돼. 푸틴이 전쟁을 끝내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이거 42번형으로 나오면요. 여러분 계좌 지금 현재 계좌에서 만 40% 이상 생각해야 돼요. 매우 무서운 거죠. 저거는 얼마나 더 폭락할까 걱정되실 겁니다. 자, 이게 이번 과락을 보면요, 특이하게 미국 나스닥을 가장 심하게 털고 있거든요. 중국 한번 털고 그 다음에 나스닥으로 가서 나스닥 털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과거는 어떻게 했죠? 미국 나스닥이든 한 곳 빼고는 전체가 다 털렸습니다. 전 세계가 다 한꺼번에. 근데 특이하죠. 지금은 소무사하게 내려가는 건 있지만 완전 폭락시킨 건 거의 나스닥이거든. 나스닥을 가장 심하게 공격을 누군가가 하고 있다. 중국을 한번 심각하게 붕괴를 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나스닥으로 갔거든요. 그쵸? 중국 때리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가고요. 자, 처음에 베트남 때리고 여기 중국 그 다음에 나스닥. 러시아는 뭐 전쟁 때문에 한번 완전히 왕창 순식간에 밀어버렸고, 자 이렇게 갔다가 뭐 하고 있는데 한국도 좀 어느 정도 무너진 상태고 많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태인데 이게 관찰을 해보면 슈퍼 헤지 펀더들이 이 공매도 세력이거든. 주가를 많이 올랐을 때는 공매도 세력으로 돌변합니다. 한 날강도로 돌변해요. 이게 날강도죠. 주가 올라갈 때는 같이 사주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상벽이 나오는 거, 이 여기서 자기들이 청산을 어느 정도 하고 공매도를 때려버려요. 이 개미들한테 좋다 레포트 엄청나게 내주고 공매도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은 다 팔지도 않았어요. 다른 종목을 다 판다. 어떤 아까 그랬죠, 앞부분에서 사양산업 시장 침투율이 70% 이상인 것들을 싹 다 처분하면서 시장 침투율이 낮은 미래 산업을 사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렇게 그게 리셋이 부의 리셋이에요. 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곳을 공격합니다. 얘들이 특징이 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어떤 거래소를 공격해요. 지금 나스닥이 거의 1등이거든, 전 세계. 그렇죠? 가장 심리가 위축되는 곳을 공격합니다. 개미들이 가장 심리가 밴딩 소갈딱지잖아. 특히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이 많이 산 곳이 어디냐? 나스닥이죠. 그래서 나스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밈 주식. 밈이란 뭐예요? 돋보잡한 그 잡주입니다. 완전히. 그쵸? 뭐 실적도 별로 좋지도 않고 실적도 개판이고, 밈 주식들, 미운 주식들. 이건 딱히 설명 안 할게요. 실적 대비 이상 폭등한 종목 섹터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극동아시아인 스하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섹터나 종목을 털고 있어요, 지금. 그 나스닥 전체가 밀리는 거지. 자, 공매도 세력은 못하는 집단일까요? 자, 이거 무서운 건데 이거 끝납니다. 그리고 다만 민 주식은 아마 다 버려질 거예요. 그리고 극동아시아인들이 산 중국 주식 같은 것도 정말 위험할 겁니다. 공매도 세력은요, 주가가 여기서도 폭락할 때요, 공매도를 때리다가 막판에 개미들이 다 손절하면 여기서 지들이 공매도 치면서 돈 번 거를 한꺼번에 여기서 다다다다다 사서 주가를 6배 이상 올려버립니다. 보통 3배에서 6배까지 올려요. 폭락을 지들이 시키고 폭등도 지들이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짓을 또 해요.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몇 년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여기 일대에서 사면 돼. 참여하면 됩니다. 그게 끝이야. 어떤 것을? 5대 산업 섹터. 아까 제가 다 알려줬죠. 여기서만 사놓으면 공매도 세력이 여기서도 돈 벌고 공매도 닫히면 쇼커버링 일으키면서 지들 걸 집중 매수하면서 여러분 돈까지 여기다 다 때려 넣습니다. 그렇게 때려 넣어줘요.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그쵸? 공매도를 끝도 없이 때려 대는 걸까? 그리고 공매도를 끝까지 때리면 숏커버링과 재매수 시기가 이게 끝도 없이 밀리는 것 같은데도 여기 어디까지 밀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디까지 밀리는 진짜 지칠 정도로 밀리지만 끝이 되면요 꼬리가 이렇게 탁 내려갔다가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요. 숄더죠. 숄더 이게 터지면서 이렇게 여기 전고점을 나중에 되면 여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 별로 걱정스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세베스 종목 같은 게 마이너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이요 평균 단가가 마이너스 70% 이내를 맞춰 놓으셔야 돼요. 물타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70% 이내는 맞춰 놓으셔야 돼요. 62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62%고요. 조금 아주 빨리 오르게 하려고 하면 30%대에 맞춰 놓으셔야 돼요. 30%대.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회복하는 게 좀 많이 터지거든요. 조금 뭐 강세장이 오면 62%까지는 1년 안에 회복됩니다. 1년 안에. 뭐 빠를 때는 5개월, 4개월 안에 62%까지는 회복이 돼요. 마이너스 62%가 수익으로 돌아선 때 빨리 올라가면 코로나처럼 빨리 올라가면 근데 종목 섹터마다 다르겠죠. 저게 길어지면 2년 또 걸리고 마이너스 80%, 87% 이상 돼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2, 3년 걸립니다. 마이너스 90%, 98%가 돼버리면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할 거예요. 그 5,000%, 7,000% 이상 올라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물타기를 안 하면 큰일 나니까 함부로 물타기 하는 것도 기다려 봐야 되겠죠. 세계 주가가 아무리 붕괴가 되더라도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되는 거는 다시 이게 공매도만 대규모 공매도랑 개미들이 손절이 끝나면 세계 연금자산이 매달 꼬박꼬박 정규식으로 주식시장으로 향하고요. 공매도 쇼크버링을 일으킬 때 공매도 세력들이 이때까지 공매도 쳐서 끌고 내려온 돈을 다 되갚아야 되잖아요. 되갚으면서 지들 돈 또 다 때려 넣습니다. 금 사고 채권 사고 뭐 달러 사고 원자재 선물 집어넣은 이 돈까지 다 끌고 와서 영혼의 몰빵을 여기서 하기 시작해요. 지들 돈을. 그러면 주가는 순식간에 다시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폭락은 무서운 건 맞지만 즐길 줄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인생 일대의 부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회 부자가 나오는 게 여기서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겁 안 내고. 근데 이까지 폭락할 거라고 가만히 구경하다가는 여기 아니면 여기 때리고 아니면 여기 때리고 폭당하거든. 이 사람은 폭당한 자리 가서 또 여기 가서 사서 물릴 거예요. 약간은 폭락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완전히 투자 안 하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어느 정도 발 담그기를 계속 하면서 조율을 해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과락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좀 해봐도 됩니다. 다들 힘내시고 위험관리, 기회관리 잘하는 투자자로 살아남으시면 이번을 기점으로 아주 튼튼한 투자자가 되실 것이고 이게
다음 장,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정말 든든한 뭐예요? 경험이죠. 이 경험이 여러분을 10억, 100억, 1000억, 1조짜리의 부를 읽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상 모든 폭락장은 모두 지나갔죠. 이 또한 지나갑니다. 단 사장 산업이 아니고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거 앞부분에서 그 부분을 제가 2페이지로 이렇게 좀 길게 다뤘죠. 그 이유가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성토하십시오.